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우리 KBS 아나운서 분은 저희 와이스트릿에 처음 나오셨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사실 일반인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말할 일은 거의 없고 네. 평소에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회사에서 대화할 때, 회의할 때, 토론할 때 그때 이제 써먹어야 되는 건데 우선은 쇼펜하우어식의 말하기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네. 왜 도대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요즘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열풍일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혹시? 사실 다른 철학자들을 보면 그리고 참고로 저는 철학과 학부를 나왔습니다. 대학교 때 네. 철학을 전공. 철학을 전공했고 석사는 저널리즘을 했고 어. 제가 공부한 분야는 이제 휴먼 커뮤니케이션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한 매체가 많은 대중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니까 방송이죠, 방송. 저널리즘이고 제가 한 부분은 1대1입니다. 그러니까 휴먼컴. 그러니까 사람과 어떻게 대화하고 관계 맺고 소통을 잘할 것인가. 그중에도 스피치를 받았는데 제가 철학을 학부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박사를 받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스피치의 출발은 고대 그리스의 레토릭 수사학이에요. 법정 언행 스피치. 그러니까 철학과 맞닿아 있고요. 그때 제가 대학교 때 쇼펜하우어를 알긴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적으로 이 책을 다시 보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고요. 진행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철학자들 보면 뭐 칸트라든가 데카르트라든가 네. 뭐 스피노자라든가 뭐 헤겔이라든가 약간 이성주의자고 뭔가 거대 담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존재는 뭐고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사실은 우리랑 약간 어려운 얘기들. 어렵고 네. 동떨어져 있어요. 네. 근데 쇼펜하우어는 너는 왜 불행하지? 우리 인간은 왜 힘들어? 왜 늘 이렇게 외롭고 어렵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제시하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시대가 뭐 팍팍하잖아요. 네. 주식시장도 안 좋고 경제 상황도 안 좋고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때에 스스로 보면서 그렇구나. 좀 마음에 역설적으로 위안을 받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쇼펜하우어가 활동했으면 훨씬 더 인기 많았었겠네요. 그렇죠. 살아있을 당시엔 별로 인기 없었다면서요. 어찌 보면 이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적 철학은 본인의 삶의 궤적들을 보면 이해가 돼요. 뭐냐면 본인이 나름대로 철학에 대해서 일가를 하고 의지와 세계로서의 표상이라는 책을 냈는데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별로 인기 없었다고. 네, 30년 동안 집권하고요. 그 당시에 대철학자가 헤겔이었는데 헤겔은 이제 이성을 좀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반이성주의자. 그러니까 이성을 생각보다 신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욕망에 끌려다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을 보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야. 근데 헤겔은 이성을 통해서 정반합, 뭔가를 발전해 나간다는 주의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어했고 심지어는 본인이 책을 내고 베를린 대학교에 강사로 취임을 하는데 헤겔을 싫어했기 때문에 헤겔과 겨루길 바랬죠. 같은 시간대에 강의를 개설하는데 폭망합니다. 진짜 폭망했다고. 그리고 강의가 폐강이 되죠. 그리고 집권하면 3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반려견이 헤겔이라고 하는데 개 이름을 헤겔로.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트만이라는 이제 확인은 안 된 거. 확인 안 됐습니다. 집에서 혼자 헤겔이라 불렀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근데 아트만인데 그 아트만과 함께 산책하면서 거의 30년 동안 집거하다가 그때 나이가 들면서 뭘 썼냐면 소품과 부록이라고 요즘에 보면은 인생론이라고 쇼펜하우어 뭐 마을에 읽는 쇼펜하우어 같은 인생론들이 나오잖아요. 자기계발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서 역주행을 해서 본인의 철학이 주목받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30년 동안 집고하고 본인이 시샘과 질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세상을 그렇게 조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쇼펜하우어 딱 생긴 거 보면 좀 그렇게 고독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외모 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죠. 저는 아닙니다만. 사진 하나에 그 모든 게 담겨져 있다고 봐요. 약간 그 머리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인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조금 스스로가 시샘과 질투, 욕심이 많았던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계시면 감히 이제 말도 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포스. 약간 괴팍한 어르신 같은 느낌.
근데 쇼펜하우어가 기본적으로 인생은 고통이고 세계는 최악이다. 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게 살고 뭐 이렇게 주변한테 그 인기를 못 얻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왜 그냥 세계는 최악이라고 봤을까요? 그 쇼펜하우어가 봤을 때는요.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본인의 철학서의 핵심 책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의지는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욕망이에요. 그 욕망이 우리를 늘 끌고 가기 때문에 늘 불행한 거죠. 예전에는 이런 표현을 들고 싶은데 그동안의 철학들은 이성이라는 마부가 욕망과 의지를 제어한다고 봤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이성을 작동을 시켜서 뭔가 다른 사람들의 의지를 제어할 수가 있는데 쇼펜하우어가 봤을 때는 의지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지는 미쳐 날뛰고 있고 이성은 뒤에 가서 조금씩 이제 수습을 한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늘 생각을 해봐도 행복하다는 것도 일시적인 것이고 행복이 지나가면 또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또 다른 욕구가 생기잖아요. 욕망이 생기고. 그러니까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보더라도 그쵸. 하나가 잘 되면 잘 됐다가 또 망하잖아요. 네. 다음에 또 하고 싶고 네. 이게 계속 그 조울증처럼 그렇죠. 기분의 좋음과 나쁨이 반복되니 그러니까 인생은 고통이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신이 만들 수 있는 최악이라는 겁니다. 상한가 맞아도 더 살 걸 막 이런 그럼요.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늘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우리는 늘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쇼펜하우어죠.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여러분 행복하시죠? 그래서 늘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런 욕망에 끌려다니는 인생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특히 네. 나를 지키는 논쟁적 토론술입니다. 나를 지키는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특히 토론할 때, 말할 때, 대화할 때. 이 쇼펜하우어가 본인이 직접 편집한 이 책은 아니고요. 예. 본인이 1830년대에 본인이 집거하면서 사람들끼리 논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네. 많이 얘기하고 대화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사악한 거죠. 인간에 대한 먼저 그 존재 이유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쇼펜하우어가 봤을 때 인간은요 사악해요. 허영심이 많고 또 지적 비교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누군가와 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지적 능력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지기 싫기 때문에 이 쇼펜하우어 표현은 사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악한 기술을 쓸 거야. 사술은 이제 사악한 기술. 그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38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8가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너를 공격할 때 이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내가 디펜스, 나를 지킬 수가 있지 않겠니? 이런 것들이죠. 약간 양가적이에요. 절대로 토론에서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알고 적절히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또 상대방이 그 기술을 쓸 때는 내가 미리 알아야지만 지킬 수 있지 않겠니? 이게 바로 토론의 법칙을 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죠. 38가지 사악한 기술.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사악한 기술을 알려주는 거고, 네. 그죠? 사술을 너도 써라. 상대도 쓸 필요할 테니 때 쓰는 거죠. 필요할 때는 써야 된다. 조금 더 들어가자면 이제 게임 이론의 틱폭택이라고 아시는 것처럼 네. 평화주의자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날 공격해. 그럼 저도 공격을 해야죠. 그렇죠. 똑같이 눈에는 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너무 착하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핵심은 제가 봤을 때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수준이 안 맞는 사람과는 대화하지 말아라. 말 한두 마디 딱 섞어봤는데 예. 얘랑은 좀 아닌 것 같아. 방송하실 때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 패널들 딱 왔을 때 첫 질문에 몇 번 진행하다 보면 생방송하실 때 야 오늘은 조금 힘들겠는데 막 이런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맞춰줍니다. 그러니까요. 생방송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사석에서 누군가와 처음 만나는데 대화 몇 번 해봤을 때 쎄한 경우 있어요. 특히 사석이라면 더 하죠. 또 나르시시스트나 본인 그쵸. 막 자랑 많이 하시고 결이 안 맞으면 그때는 괜히 얘기해서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자리를 피해라. 그런 게 또 하나의 나를 지키는 기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 토론은 정신으로 하는 검술이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이게 검술이라는 게 사실 이제 칼싸움이라는 얘기인데 네. 정신으로 하는 칼싸움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토론은 정신으로 하는 검술이다.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정신으로 하는 검술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성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때로는. 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예. 근데 저는 후자가 더 맞는 해석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검수를 할 때는요.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이겨야 된다면 이 칼이 어떤 장인이 몇 년도에 만든 칼이야. 내가 누구한테 사살을 받았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뒤에서 찌르든 앞에서 찌르든 실제로 진검승부라면 할 때 먼저 찌르는 게 이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론은 정신으로 하는 검술이 논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예. 쇼펜하우의 철학적 결로 봤을 땐 이겨야 되는 싸움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찔러라. 상제 공격을 해라. 이 아, 기술 이게 중에 한 여기서 가지를 그래서 써라. 저는 검술이라고 해서 네. 딱 도복 입고 죽도 들고 이제 정신 수양을 하는 이런 검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죠. 죽기 살기로 가서 찔러서 네가 이기고 살아남아라. 네. 그 오징어 게임이네요. 맞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실 토론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토론의 법칙으로 해석이 됐습니다만 네. 토론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논쟁이고요. 논쟁보다도 저는 버벌 스파링, 말싸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얘기한 건 그러니까 말싸움은 무조건 참전하면 이겨야 돼. 왜냐하면 그게 심리적인 타격감이 큽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와 주식시장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붙었는데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이 있는데 자꾸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났을 때 내가 아무리 마음에 수양을 한다고 해도 찜찜하잖아요. 그때는 상대방이 약간 사악한 기술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도 궤변을 쓰거나 인신공격을 하거나 주제를 딴 걸 돌리든지 권위에 의지하든지 상대를 짓밟아서 이겨야지만 말싸움에서는 뒤탈이 없다. 김은성 아나운서님의 그 말이 아니라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가르쳐줬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쇼펜하우어의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본인이 그렇게 또 했겠죠? 시샘도 굉장히 많았고 본인 스스로가 삶 자체가 굴곡도 많았고 사실 그 어린 시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정체성이 만들어질 때 예. 태어났을 때 환경 예. 또 개인적인 경험 어떤 깨달음 같은 게 있는데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그 과정들 자체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니, 원래 태어나기로는 되게 금수저였다고 하던데. 금수저였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살을 하죠. 자살을 하게 되고 또 어머니와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굉장히 시샘이 커서 어머님이 그 당시에 이제 소설가 문호였는데 그 쇼펜하우어가 철학하는 걸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말리기도 하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한 집안의 천재는 한 명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돋보여야지. 엄마가? 아들이 그렇죠. 아들이 돋보이는 걸 싫어합니다. 엄마가 아들한테 시샘한 그럼요. 거예요?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케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살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됐고 그다음에 본인이 철학이 주목받길 원했는데 주목받지 못했고 그 미운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헤겔을 이기지도 못했고 30년 동안 내 철학은 빛을 보지 못하고 그런데 또 재미났던 것 중에 하나 또 장수를 했죠. 오래 사셨어요. 욕을 많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아까 몇 가지 잠깐 이제 운을 띄워주시기는 했는데 네. 토론의 기술 중에 하나라고 있는 겁니다. 38가지 말하기 기술 중에 권위로 찍어 누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뭐 정치인들도 그런 거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나 누군지 알아? 내가 나 누군지를 알고. 너 그거 들어봤어? 그 어떤 연구 따르면 이런 게 있잖아 맞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권위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권위를 하기 위해서 뭐 박사입니다라고 일단 권위를 깔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건 공신력이 있는 권위입니다만 쇼펜하우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토론의 법칙에서 히라버와 라틴어를 좀 사용하는 게 좋다. 그냥 영어를 쓰라는 거예요. 뭐 이분하게 익었다 예를 들면 뭔가 영어를 써주거나 그 전문 용어를 써주면 죄송합니다. 이 청중들은 무지몽매하다고 봅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렇죠. 휩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똑똑한 사람인 척 왜곡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명언 많이 인용하고 막 사자성어 쓰고 뭐 어려운 거 쓰고 얘기하고 전문 용어 쓰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편적 식견을 활용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상식이죠. 연구 결과. 네, 이게 상식도 보편적 식견하니까 더 있어 보이네요. 있어 보이죠. 보편적 식견. 근데 쇼펜하우어가 저는 이 토론을 진짜 재밌게 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보편적 식견이 형성되는 과정들 그리고 진짜 전문가들은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연구하기 바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짜 전문가들이 이 세상에 설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편적 식견이라고 하는 것도 보십시오. 자칭 전문가
한두 사람이 서로 간에 얘기를 해요. 네. 그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믿기 시작합니다. 음.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죠? 쇼펜하우어가 봤을 때 게으르다고 봤어요. 네네네. 게으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검증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추종자가 많이 생기면서 그것이 상식과 진실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네네네. 또 다른 진짜 전문가가 검증을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죠. 너무나 딱딱한 보편적 식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따르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있는 척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그리고 권위 있게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해설을 했을 때 이것도 있다고 봐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했잖아 라고 하면 그 학자와 그 연구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예 그 출처라든지 그렇죠. 정확한 데이터. 뭐 유튜브에서 봤잖아, 예. TV에서 봤잖아, 이런 것들도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때 어디서 나왔어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내가 자신이 없다면 휩쓸려 갈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저는 진짜 지식과 가짜 지식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네. 이 재미난 일화인데 제가 워낙 재미있게 말을 못하기 때문에 물론 대중관계에서는 재밌게 하는데 네. 제가 이제 방송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카메라가 있으면 예. 진지근엄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이제 아나운서병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그 뜨고 싶었는데 뜨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뉴스를 너무 오래 했고 그리고 카메라 앞에만 서면 굉장히 진지근엄해지는 것 같아요. 딱 바른 자세로. 근데 대중강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웃기다는 그죠.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진짜 지식과 가짜 지식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싶은데 1918년도에 네. 막스 플랑크 교수님이 노벨 그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네. 그다음에 양자 물리학이라는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물리학상을 받고 강연을 다니시는 거예요. 네. 강연을 다니는데 뭐 몇 달 동안에 여러 번 뭐 20회 넘게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힘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차로 이동을 하는데 네. 한숨을 쉽니다. 오늘 너무 힘들어. 근데 그걸 듣고 있던 운전기사가 제안을 합니다. 교수님, 제가 강의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저도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기사가. 그래서 맨 앞자리에 예. 제 모자를 쓰고 운전복 기사복 입으시고 앉아 계시죠. 근데 그 막스 플랑크 교수 들어보니까 재밌겠거든. 몸은 힘들어 죽겠고.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강의를 합니다. 와, 운전기사가요. 운전기사가. 근데 20회 넘게 들었기 때문에 네네. 이 분도 똑똑하신 분이죠. 그쵸. 다 외웠겠다. 핵심 내용을 쫙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위기가 도래합니다. 강의를 마쳤는데 한 박사생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뭐라고? 근데 그 어려운 내용을 질문을 했겠죠. 네, 근데 네. 그 운전기사가 어떻게 면피했냐면 정말 이렇게 똑똑한 박사분들이 이 정도 질문밖에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화가 난다. 이 정도 수준은 여기 앞에 있는데 운전기사가 답변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심리학에서 유명한 운전자의 지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연구하거나 인사이트를 뽑아낸 것이 아닌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얘기하는 사람들. 가짜 지식. 그런 것들이 좀 사실 많잖아요. 그 막스 플랑크 교수님이 진짜 답변 잘했겠네. 그렇죠. 쪼수, 네가 얘기해봐. 그러니까. 훨씬 더 잘하고. 운전기사 더 잘한 거죠. 와. 그러니까 이 권위라고 하는 것도 한번 그 출처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대중에게는 먹힌다라는 게 먹힌다는 중요한 거고 네. 쇼펜하우어는 그걸 간파했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걸 써먹으라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어려운 이야기를 잘 할 줄도 모르고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이제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려운 말 좀 써야겠네요. 그래서 진짜 예전에 어떤 잘 나가는 연예인들은 네. 전담 작가 따로 있었어요. 명언만 미리 써주는 예전에 쪽지로. 있었어요. 예. 있었죠. 그래서 어디 나가서 일부러 그때 딱 컨닝하면서 얘기하고. 저는 뭐 김땡땡 분도 생각이 나고 꽤 오래전에 10년 전쯤에 그게 네. 약간 붐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연예인분들이 뭐 읽은 책의 한 구절을 인용을 한다거나 물론 읽으셨겠죠. 근데 그런 것들 통해 사람들은 또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게. 그래서 이제 상식이라는 표현보다는 보편적 식견. 근데 이게 먹히는 게 주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한 섹터가 막 뜨고 있고 이 섹터가 좋습니다. 이 기업 대박납니다. 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그걸 또 믿고 따르고 실제로 주가가 오르잖아요. 반박을 못 합니다. 그렇죠. 큰일 납니다. 그 세계에서는 또 하나가 할 거야 말 거야. 이거 양자택일을 막 강요하라는 얘기도 있어요. 특히 토론할 때. 네.
이게 맞아 틀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또 쇼펜하우어는 반드시 큰 소리로 압박하듯이 말하라. 그러니까 기싸움이라는 거죠. 아까 기싸움. 검술이다 보니까 쇼펜하우어가 봤을 때 토론에 승패를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질문을 던져서 상대방이 하나라도 인정을 하는 순간에 그걸 잡고 그냥 결론을 이끌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너 인권이 중요하지 않아? 인권이 중요하잖아 하고 그거 물고 그냥 끝까지 내 논리를 해도 상관이 없고,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이거야 저거야, 갈 거야 말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이런 식으로 큰 소리로 프레셔를 가하면 상대방은 마지못해 그걸 따를 것이고 그거를 끌고 가면 이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요즘에는 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죠. 조금 이제 옛날 스타일, 옛날 스타일이기는 한데 네. 어찌 됐든 간에 기싸움에서 밀리지 마라. 절대 밀리면 안 상대를 되고 압박하라는 거잖아요. 압박해서 상대방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 프레임을 잡은 거잖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다라고 딱 두 가지만 선택지를 주는 거죠. 이거 국정감사장에서 많이 나오는 많이 거예요. 쓰죠. 저는 그 책 서문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쇼펜하우어가 2024년도 대한민국에 왔다면 거봐 내 38가지가 다 쓰고 있잖아. 대한민국 최고인데? 최고죠. 더 이상한 거 더 많이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토론이 아니라 거의 말싸움이 돼버리는. 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하세요. 이것도 이거네요. 비슷한 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 질문이 보면 그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이 있습니다. 개방형은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이고요. 폐쇄형은 내가 주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yes, or와 no 같은 경우는 내가 주도하는 거죠. 이게 주로 이루어지는 게 어디냐면 경찰과 검찰 취조죠. 일단은 언제 갔었어? 갔어요, 안 갔어요? yes, or no로 쭉 가서 팩트를 확인하고 맨 마지막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라고 물어봐서 본인의 의견을 듣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해도 토론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네. 그러면 이대호 진행자께서 이것저것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듣고 있다가 뭐 논리적인 약점이나 허점이 있으면 그걸 잡고 또 물고 들어가도 되는 거죠. 두 가지가 또 양가적이긴 합니다. 폐쇄형 질문, 개방형 질문. 그런데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면 예 아니로 답하시오. 압박하는 거죠. 압박을 해요. 근데 대부분 초반 같은 경우에는 권력 관계가 거의 비슷하다면 예 아니오로 답변하라고 해도 상대가 답변하진 않죠. 그렇죠. 뭐야 근데 너? 그렇죠. 당신 뭐야? 국감이라든가 권력 관계 앞에 딱 섰을 때 이렇게 있어요. 약간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럼 반대로 네. 어떤 약간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예 아니오로 답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사람이 네.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까? 그거는 상황과 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네. 이게 만약에 조사를 받는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래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냥 일상적인 대화나 논쟁이었다면 저 같으면 거기 말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생각했을 때 이것은 예 아니오로 이렇게 양문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고 조건을 다는 게 더 적절하겠죠. 뭐뭐 한에 있어선 이런 표현들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가끔 이제 국정감사장 뭐 증인이나 참고인이나 그런 분들 대답하는 거 보면 거기 말리는 사람이 있고 있죠. 끝까지 예 아니오로 답하라고 해도 답 안 하고 쭉 이제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기술적으로 보면. 근데 이것도 큰 소리로 압박하듯이 말하라라고 한 게 기싸움으로부터 이겨서 그 사람의 답변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 사람이 아무리 이제 기싸움으로 이제 찍어 누르려고 해도 거기에 말리면 안 되는 거고 어렵네요. 근데 또 그 상황이 되면은 심장도 쿵쾅쿵쾅대고 말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쇼펜하우어의 얘기는 내가 판단이 안 설 때는 자리를 피하거나 주제를 바꾸거나 딴짓을 하거나 도망가라고. 도망가라. 특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yes, or와 no로 답변하는 순간에 거기에 말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프레임이나 양분법적으로 말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어려운 게 이 책에도 보니까 네. 57페이지는 할 거야 말 거야. 양자택일 방식으로 몰아붙이고 물어봐라라고 해놓고 네. 200페이지에는 네. 상대방의 양자택일에 응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약간 양가적인 거죠. 네. 상대방이 쓸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 두 가지가 좀 섞여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쇼펜하우어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으로 나뉘는 겁니까? 그렇죠. 훈련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토론의 법칙이 38가지를 보시면 제가 왜 해설서를 썼냐면 네네. 요거 가지고도 강의를 4주간에 걸쳐서 했었어요. 오프라인 강의를 했었는데 네. 내용이 약간 중복적이고
얘도 약간 불친절하고요. 음. 조금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거나 충돌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이거 두 가지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사수를 쓸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 있고 내가 이걸 쓸 때 또 어떻게 하라는 것도 뒤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기사 근데 뭐 검술도 마찬가지네요. 그럼요. 호신술도 마찬가지고 뭐 복싱도 마찬가지고 방어도 쓰는 하고 것도 페이크도 그렇죠. 쓰고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이런 그 부분들이 있는 거죠. 상대방의 기술을 또 알아야 내가 피할 수도 있고 또 써먹을 수도 있고. 네. 59페이지에 이거 되게 중요한 거 나옵니다. 헛소리도 진지하게 하면 먹힌다. 아니 이거를 쇼펜하우어가 진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내용 없는 말도 예. 심오하고 학술적인 말로 해라.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같은 결이에요. 히라버와 라틴어 같은 경우도 네. 별게 아니지만 그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있었고 좀 전반적인 그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빌드업을 해서 디벨롭을 합시다. 뭐 이런 뭔가 진지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게 뭐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표현으로 어렵게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분명히 내가 뭐 한 몇십 분 동안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이해는 안 가요. 근데 되게 뭔가 있어 보여.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옥석을 가룰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봐요. 유튜브라든가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엔 이 지식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들이 몇몇 유명한 분들이 TV에 나오시거나 강연을 듣거나 한정돼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 일반 대중들이 이제 똑똑해졌잖아요. 검색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 옥석이 가려질 수 있겠죠. 이제는 좀 안 먹히는 수단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제가 스피치 코칭할 때 핵심은 그겁니다.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해야죠. 그리고 그렇죠, 사실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집중하지 않아요. 특히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은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집중한다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뭐가 많아지냐면 데이터와 정보가 많아지죠. 그럼 내 얘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뛰어난 커뮤니케이터는 그 자리에서 전문용어로 쇼부를 보지 않습니다. 임팩트를 주죠. 네. 그래서 결국 좋은 스피치는 헤드라인이 나와야 돼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때리고 질문을 받거나 그걸 찾아보도록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저는 이런 예를 드는데 삼성에서 영상폰이 나왔을 때 PT를 보시면요. 네. 이게 몇만화소고 세계 최초고 뭐가 탑재가 됐습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 누구 언어죠? 생산자 언어죠. 그렇죠. 일반 대중들의 런칭 쇼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이 페이스타임 영상폰이 나왔을 때 PT를 보면 삼성보다 그 당시에 기술은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스피치를 했냐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병사와 임신한 와이프와 영상 통하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페이스타임은 행복을 연결하는 통로다라는 의미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데이터와 정보가 아니라 키워드 위주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오바마 스피치도 5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키워드가 명료해요. 그거를 적절히 반복하죠. 뛰어난 스피커들의 검증된 기법이 반복 기법. 단순 반복이 아니라 때로는 경험으로, 때로는 사례로, 때로는 데이터로 키워드 위주로 얘기하고 사람들이 찾아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더 뛰어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지적 허영심이 강하다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쇼펜하우어 시대에는 한창 철학사적으로도 많은 논쟁이 있었고 정말 쓸데없는 것 같다가 논쟁을 하고. 그렇죠. 그 당시에 막 칸트 얘기 나오고 헤겔 얘기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이제 살롱이잖아요. 살롱. 커피하우스. 거기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공론장 직전에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때는 이제 뭔가 내가 그 책을 봤는데 뭐 철학사조로 봤을 때 정반합이고 뭐 이성이 이렇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학술적 심오한 말로 있어 보이게 하라. 근데 지금은 좀 안 통한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지식이라는 게 진짜 어디 뭐 국회 도서관에 있는 무슨 책을 통해서 봐야만 알 수 있었던 그런 시대랑 네. 그냥 뭐 뚝딱뚝딱 인스타그램만 검색하고, 봐도 이제 검색해도 다 나오는 거죠. 시대랑은 다른 네. 거고. 그럼요. 그래서 헛소리도 진지하게 하면 먹힌다. 먹힐 수도 있지만 지금 시대에는 안 통한다. 요게 헤드라인이 또 되겠네요. 근데 쇼펜하우어 이 형님이 참 재밌으신 것 같아요. 매력적이죠. 네. 되게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대에 대한민국에 있었어야 돼요. 그럼 아마 유튜브 구독자 한 300만 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이 책 그 논문이랑 책들을 본 게 2023년도였는데 약간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거의 한 1년 정도 뭐 다른 책도 같이 작업을 하고 뭐 다른 강의도 했습니다만 이 책을 쓰면서 너무 여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쇼펜하우어가 된 것 같은 느낌? 약간 우울증도 좀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조울증도 좀 있는 것 같고 웃자고 했는데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아니요, 일부러 진지하게 받았습니다. 진지하게 받았습니다. 진지하게. 아니 근데 쇼펜하우어가 그런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뼈 때리듯이 해줬는데 그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딱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툭 던진 거죠. 염세주의자로. 사실은 첫 책은 굉장히 어려워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철학 제목도 어렵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인데 우리가 지금 요즘에 열광하는 책은 소풍과 부록이라고 거기 부록서예요. 그래서 에세이식으로 살아보니까 이렇더라라고 이제 에세이식으로 쓴 게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쉽게 써야죠. 쉽게 쉽게 써야죠. 근데 본인은 일단은 있어 보이게 했다라는 네. 거고 또 하나가 토론에서 이기려면 일부러 상대방을 화나게 하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흥분하게 만들라는 거죠. 흥분하게 만든 거죠. 쇼펜하우어 때는 가장 화나게 만든 게 지적 허영심을 자극하는 거죠. 뭐 이대호님께서는 이 내용을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부터 약간 뭐가 빡침이 올라오죠. 갑자기 이제 논쟁적 서로 간에 지적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네. 이대호님은 이거 모르실 것 같아요. 해결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모르시죠.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입국 닫게 돼. 그래요? 네. 그럼 때문에 뭐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뭐가 감정적인 자극이 되면 뭐가 될까요?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한다고 보고.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빡 돌면 이제 빡 돌면 각성이 올라가면 실수 흥분하고 같은 걸 막. 많이 하죠. 말 더듬고 막. 네, 2024년도에 그게 6월이었나요? 7월에 브라질 시장 선거에서 네. 기사가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브라질 시장 선거에서 음. 젊은 후보하고 약간 나이 든 후보하고 TV 토론을 하는데 네. 그 나이 드신 후보께서 성추문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각하가 돼서 약간 빠져나온 상태인데 그 젊은 그 후보가 네.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때리지도 못할 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깐죽깐죽. 그래가지고 그 나이 드신 후보께서 TV 토론에서 의자를 들고 폭행을 했죠. 그래서 그 해외 토픽에서 본 것 같다. 네. 나중에 생방송 중에 기사 있습니다. 예, 기사 쌈붙고 있습니다. 막. 네. 그러면 쇼펜하우어 봤을 때는 거봐 이거 맞잖아. 감정적인 자극. 그 당시에는 지적 자극인데 제가 커뮤니케이션 박사로서는 상대방을 자극할 때는 최고는 상대방의 정체성을 자극하는 겁니다. 정체성. 상대방의 지위 배경이죠. 예를 들면 당신네 집안은 왜 그래? 와, 그럼 그냥 싸우자는 거잖아. 그렇죠. 당신네 집안 어머니 만나봤더니 진짜 상식이 없으시더라. 이거 뭐 뚜껑 열리는 거잖아요. 와, 세다. 세죠. 예, 세다. 특히 신혼 초에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혼각으로 바로. 저도 이제 강의할 때 뭐 커뮤니케이션 강의하다 보니까 네네네. 후배들한테도 뭐 인생 상담 같은 거 해주는데 네. 결혼했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가 뭘까요? 1년이라고 봐요. 1년에 뭐가 있죠? 맨 처음 뭐가 있습니다. 첫 무슨 제사, 첫 모임, 처음 겪어보는 거. 처음 겪어보는 거죠. 그때 보면 서로 간에는 환상 속에 있다가 현실 안에서 또 부모님들 집안끼리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와이프나 남편 입장에서 그냥 별로 고민 없이 툭 던진 거죠. 당신의 집은 왜 그래? 근데 이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당신 어머니 왜 그렇게 말해? 왜 그렇게 말해? 더 나가다 보면 남편은 또 이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서로 간에 정서적 교류와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집안을 디펜스 하려고 나서잖아요. 그렇죠. 아니야 어머니 그렇게 말한 적 없잖아. 그때부터는 이제 취조실 조사가 되죠. 말을 했네 안 했네 따지기 시작하고. 혹시 경험담이십니까? 아닙니다. 동물의 왕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공감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술 먹는 분들이 주로 사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 않았어? 교회 집사 아니야? 근데 밤새 그렇게 술을 처먹고 다녀? 이때는 대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너 죽고 나 죽고 동물의 왕국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조지가는 뭘까요? 아니 김은성 씨 입사한 지 1년 넘으셨잖아요. 이거 몰라요? 이거 알아야죠. 1년 동안 뭐 했어요? 1년이라는 본인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거죠. 이때는 감정에 자극이 돼서 아무리 그 선배가 후배한테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해도 후배는 뭐라고 있을까 마음속에 칼을 열고 있죠. 저 인간은 어떻게 조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선배 10년 차 하시라면서요. 10년 차 선배가 이 정도는 하셔야죠. 막 이렇게 또. 그때는 이제 뭐 동물의 왕국으로 그냥 같이 들어가는 거죠. 갈등의 폭풍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극하는 것이 쇼펜하우어는 지적 허영심을 자극하고 제가 봤을 때는 최고는 정체성 훼손.
상대방의 지위, 위치 뭐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건데요. 얄궂게도 관계가 깊은 사람일수록 상대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죠. 그게 어떤 관계죠? 부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부부 싸움에서 무서운 거예요. 거기만 공격하는 거죠. 깐데 또 까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KBS 아나운서십니다. 네네네. 아, 네. 그냥 커뮤니케이션 박사로 가겠습니다. 네. 네. 아나운서라는 타이틀보다는 그냥 아나운서로서. 근데 이게 일단은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아야 네, 된다라는 네, 네, 취지고 사실 부부 사이는 너무나 가깝기도 하고 정말 모든 걸 알고 있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감정이 한번 뒤엎어지면은 진짜 끝까지 갈 수도 있는 사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 싸움에 있어서는 항상 깨어 있는 분께서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살짝 그거를 회피하거나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컴다운을 하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토론에서 이기려면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려서 상대방이 이제 뒤엎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부부 싸움은 감정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론 같은 경우도 상대가 또 나한테 자극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상대가 역으로 예. 나의 지적 허영심이 나의 정체성 그때도 휘말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도 당신은 뭐 가방끈이 짧아서 잘 모르나 본데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취재 안 해보셨잖아요. 예를 들면 어우 씨, 있어. 나 뉴스 앵커인데 네, 있어. 뉴스 앵커를 오래 했는데 아니 아나운서 출신은 기자랑 좀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현장을 모르시잖아요. 현장을 모르잖아요. 이때 내가 그때 그 현장을 모르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봐야 거기 휘말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거보다는 그 논지를 유지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걸 유지를 해야 되겠고요. 그게 조금 유식한 얘기로 메타인지죠. 메타 커뮤니케이션.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책이나 제 유튜브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은성 박사 TV. 네. 김은성 박사 TV. 그 잠깐 얘기해도 되나요? 김은성 박사 TV. 네네. 네. 제 김은성 박사 TV는 뭐 이대호 님께서 이 채널명을 바꾸라는 조언을 해주셔요. 찔렀습니다. 아 채널 유튜브 이름이 어떻게 박사 TV예요? 그래서 순간 빡칠 뻔했어요. 감정의 자극이 정체성을 돼서. 건드렸구나. 정체성을 건드렸죠. 그래서 전 참았습니다. 그거였구나. 메타인지동을 했죠. 근데 그건 이해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박사를 어렵게 땄기 때문에 그쵸, 아나운서보다는 그쵸. 그냥 김은성 박사 TV 했는데 바꿀 거예요. 제 구독자가 1,000명이 넘으면 아직 1,000명도 안 됐어요.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요. 저. 네, 1,000명이 넘으면 큰 이벤트를 할 거고. 진짜. 네, 그리고 제 채널명을 좀 공모를 받아서 할 생각이고요. 제 채널은 뭐 이슈 팔로우, 어떤 스피치나 대화나 관계나 비언어적인 부분 이슈 팔로우, 그다음에 제가 공부한 휴먼컴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 지는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은성 박사 TV. 저도 공부 하나 하겠습니다. 네. 김은성의 그 말싸움 국내 1등 뭐 이런 걸로 하세요. 네. 제가 말싸움은 잘 못합니다만 말싸움 1등 이거 써먹으면 되죠. 쇼펜하우어한테 배운 쇼펜하우어. 거. 네. 막 사람 속 뒤집어 놓고. 리스트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끔하게 이제 차려 있고 깔끔한 외모로 이제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자극하는 거예요. 네. 그거 잘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근데 진짜 상대방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 근데 이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정신을 잘 차리고 이성적으로 반박을 한다라는 게 이거는 거의 어느 신의 경지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힘든 진짜 부분이 왜 있습니다. 전문용어일 거 아닌가? 부들부들. 손이 부들부들. 그래서 사실 바들바들 분노학자의 떨리는데. 주장은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고 해도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회피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리더분들 강의할 때 이런 말씀드리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후배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은성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나는 좋은 제언을 하는데 빠득빠득 디펜스를 합니다. 네네네. 그럼 빡치죠. 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동물에 완곡되고 정체성 훼손하고 이게 폭풍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자리를 또 피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때 저는 메타 인지적 질문 2가지를 제안 드리는데 이게 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자문하죠. 빡친 순간 예. 뭔가 이게 꾸물꾸물 올라왔을 때 그렇죠. 아까 김은성 박사 TV로 바꿔라라고 했을 때 스스로에게 농담이야. 농담. 상처받는 애나. 네. 제가 집착이 좀 심해가지고 네네네. 끝까지 제가 이거 물고 갈 건데 오늘 가서 일기 쓰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 첫 번째는 네. 내가 이 얘기를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해결이 거의 안 돼요. 나도 각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난 상태인데 내가 아무리 얘기하고 더 몰아붙여도 이 친구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일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100% 후회돼요. 우리는 그런 의도 없이 그냥 얘기하다가 빡쳐서 동물의 왕국 갈등의 폭풍우에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의도치 않게 말실수 많이 하고요. 상대 공격하고요. 나도 상처를 받아. 그럼 그 다음날 뭐 하죠? 후회하거든.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도 많이 쓰고 있고 제안을 드린다면 뭔가 내가 감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 지금 내가 화를 내고 강하게 얘기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두 번째, 내가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메타인지적 질문이죠. 상황을 좀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질문.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순간은 이성적인 게 남아 있으니까 이런 두 가지 메타인지적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이미 내일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가 아니라 일단 질러놓고 내일 후회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쇼펜하우는 그 반야수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동물이라는 표현까지 써요. 예. 그러니까 그 순간에 들어가기 직전에 스스로가 제어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본인이 저는 인간관계도 피드백과 모니터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아나운서가 네. 방송하면 할수록 소리가 좋아지고 얼굴이 예뻐지는 건 뭐 때문일까요? 모니터링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죠. 저는 안 했습니다. 의학의 힘. 네, 의학의 힘. 네. 리모델링 작업. 그게 아니라 모니터잖아요. 네. 모니터. 그것처럼 관계나 커뮤니케이션도 모니터가 필요하다고 봐요. 내가 만약에 실수를 해서 뭔가 이 사람과 좋은 의도로 토론과 논쟁을 벌였는데 나중에 봤더니 말싸움이 돼버렸고 그 다음날 후회가 돼. 그럼 그때 트리거가 뭐였지? 그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었지? 이런 것들을 좀 저는 그 스마트폰 메모장에다가 많이 적어놓습니다. 제가 뭐 1대1 코칭을 갔는데 이때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모니터를 해두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보통 스피치라든가 대화라든가 끝나고 나면 오늘 이런 케이스죠. 한 번은 쟤랑은 나랑 안 맞아 하고 손절하거나 아니면 속상한데 술 먹고 끝나거나 그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좀 복귀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쇼펜하우어도 논쟁에서 질 것 같으면 빠르게 회피하라, 도망가라, 자리를 벗어나라라고 했고 네. 실제로 어떤 협상장에서도 딱 책상 박차고 이제 일어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라 하더라고요. 기술이죠. 협상의 기술이라고 하는데 기술이죠. 근데 그거는 어떤 1대1이라든가 아니면 대등한 관계에서는 가능할 텐데 회장님 보고하는 자리에 회사의 중역들하고 내가 뭐 나는 한 팀장이나 과장 부장급인데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이게 저는 스피치라고 하는 것이 상황과 때에 맞게 적절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피치가 어려운 겁니다. 유튜브 상에 보면 스피치에 대한 채널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너무 강요하는데 다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말하는 상황 모두 상황과 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그때 보고하는 사안과 급박성, 회장의 성향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나의 기준점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박차고 못 나가죠. 회장이 쏟아부을 겁니다. 네. 그때는 그냥 받으셔야죠. 네.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한 노력에 대해서 이것만은 인지를 시키겠다라고 수준을 좀 낮추는 거죠. 그 당시에 회장이나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다는 건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객기를 부려서 아닙니다 하고 얘기해봐야 내 이미지만 안 좋아지잖아요. 재떨이 날아오죠. 네. 그러니까 메타인지적 질문으로 욕바지가 되시는 거야. 다 받고 맨 마지막에 그리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퍼부었을 때 약간 미안함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기회를 줄 수 있고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기회를 준단 말이죠. 그때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미스한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은 이러한 선에서 한번 제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저는 이런 방향으로 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로 조금 스무스하게 마무리. 갈무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은 진짜 뭐 사장단 앞에서 뭐 이렇게 막 발표하고 있는데 막 진짜 여러 가지 공격이 들어오고 일단은 제일 높으신 뭐 회장님부터 인상 찌푸리고 이거 언짢아하고 하니까 다른 사장이 되게 눈치 보다가 저 사람 발표 내용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귀결을 딱 됐다는 거 막 이상한 질문하고 막 그 순간 막 핵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지금 지진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제가 여담으로 제가 그분 덕분에 그 그룹에 이제 스피치 코칭, 커뮤니케이션 코칭을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원래회가 있고요. 오너 참석하는 원래인데 이슈가 있는 부문장님들이 15분 스피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사장이 승진하시자마자 한 달 전에
전략기획실에 연락이 온 겁니다. 음. 다음 세션에서 다음 원래회 때 당신이 발표하라고. 발표라고. 이분이 경영 지원 파트였는데 뭐 R&D 쪽도 아니었고 한 달 동안 뭐 하셨을까요? 밤새 준비를 했죠. 빽빽하게 암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션에 드디어 PT하러 올라가신 겁니다. 거의 한 150명 사이즈로 앉아 계셨고 국제회의실에. 그 암기를 하셨기 때문에 암기한 분들의 스피치의 특징이 뭔가요? 기세그덩. 앞부분에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됩니다. 맞아. 그래서 기세 좋게 3분을 딱 끌어서 가셨어요. 네. 그 순간에 갑자기 큰 국제회의실에서 이 마이크 켜지는 소리 아시죠? 딸깍. 똑똑똑똑 치는 소리. 그때 마이크를 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레벨일까요? 대장. 오너거나 네. 오너의 오른팔, 격이 없는 사람이죠. 네네. 그리고 질문이 들어옵니다. 김 부사장, 그거 뻔한 얘기잖아. 시간 딜레이 되고 핵심만 2, 3분으로 정리해. 남아있는 장표가 25장. 네. 이분이 이런 표현 쓰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그때 요단강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저기서 손짓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끝내셨어요? 그랬더니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네. 제가 발표 불안증 할 때 머리가 하얘진다고 그렇죠. 하죠.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 거죠. 거의 그 정도 되면 스피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때 힘을 발휘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메타인지고요. 그 핵심은 뭔지 아세요? 컨텐츠를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적으로 어렵고 맨 마지막 단이잖아요. 네. 내가 머릿속에 정리가 됐다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내가 말할 내용이 구조를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까 사장한테 깨지더라도 그 내용이 딱 정리가 되죠. 그런데 대부분 PT를 보면 뭐가 되죠? 글씨만 따라가잖아요. 따다다. 예. 그리고 아마 그때도 내가 뭔가 얘기했는데 공격받으면 그거를 디펜스 하려고만 하는데 오늘 보고한 내용의 전체를 내가 딱 장악하고 있으면 그때 핵심만 딱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콘텐츠의 핵심이 있다면 핵심. 그래서 회피할 수 없을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재미난 이야기 너무 많아가지고 상대의 주장을 확대 해석해서 과장하라. 네. 그럼 좋은 공격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네. 그러면 차를 타지 말라는 겁니까라고 확대해 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비행기 자주 탄다고 해서 그쵸. 그 사람이 지구를 이제 좀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막 탄소 발생 많이 시킨다. 그러면은 그럼 지구 반대편 공연 가는데 그럼 걸어갑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아이가 길거리에서 혼자 놀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럼 아이를 하루 종일 집에 두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써먹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사람의 주장을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네네네. 주장을. 예. 그래서 저도 대학교에서 이제 토론 수업을 꽤 오래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뭐냐면 내 주장은 약간 좁을수록 일반적으로 유리해요. 좁게 내 주장을 좁게 상대 주장을 포괄해 버리는 거죠. 확대해 버리는 거죠. 확대해서 그러면 상대가 뭐가 될까요? 약점들이 많이 보이겠죠.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하실 때 내 주장을 좀 좁게 한정지어서 하고 네. 상대방의 상대방의 주장은 확대 해석해서 아까처럼 이겁니까 아닙니까? 예스와 노 또 압박 질문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몰아가 버리면 된다라는 게 쇼펜하우어의 주장이죠. 당신은 그럼 여기 올 때 차 안 탔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환경 오염 줄이기 위해서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럼 당신 차를 파세요. 걸어 다니시라고요. 왜 이거를 타고 다니십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약간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자꾸 오버랩 되는 게 네. 정치인들의 토론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실제로. 근데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은 되게 수준 낮게 왜 저렇게 받아쳐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그 토론장에서 먹힌다는 거죠. 먹히니까. 왜냐하면 상대를 그분은 당황시키고. 상대방이 당황이 되는 거죠. 네. 뭐냐면 격앙돼 있고 각성이 올라가고 이성적인 게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자리에서 상대가 페이스를 읽기 시작하면 뻔뻔하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라. 그때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또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죠. 또 하나 재미난 게 이제 왜 정치인들 대선 때도 그렇고 뭐 중요한 선거 때 가끔 그런 거 물어봅니다. 네, 지금 버스 요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연탄 한 장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난번 대선에 아리백. 아리백. 나오면. 이거 모르면 환경을 모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네. 그 다음에 그 버스 요금 모르면 예. 이 사람은 장바구니 물가를 모르는 사람으로 맞아. 끌고 가버리는 거죠.
솔직히 예전에 어떤 그 이제 재벌 출신 정치인도 네. 뭐였지 버스 요금이가 그거 맞아요. 대답하면 잘못했다 완전히 그냥 날아갔었잖아요. 그리고서 아까 얘기한 그 프레임을 저버리는 거죠. 이 사람은 생활 그 장바구니 물가를 모르는 사람, 환경에 관심 없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치졸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 치졸한 방법을 대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가르쳐줬다는 거. 근데 질문도 사실 체계적으로 질문할 필요도 없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질문하라. 그게 또 공격이 된다 이거잖아요.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나만 걸려라는 거죠. 하나만 얻어 걸려라.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질문을 던지고 감정 자극해서 이 사람이 아리백 아십니까? 요거 하나 잡든지 뭐 하나 틀린 걸 잡으면 몰고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날 조간신문에 다 그냥 아리백. 아리백. 환경을 모르는 사람, 생활 물가 모르는 사람, 주식에서 뭐 하나 디테일한 거 물어봐서 몰랐어. 아니 경제 전문가 이것도 모르십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제가 빙의가 되네요. 아니 그러면 이걸 받았어. 토론에서 지금 버스 요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럼 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뭐 얼마지? 1,250원인가 뭐 1,400원인가 막 헷갈려. 900원이니까 어떤 재벌은 예전에 뭐 정말 낮은 금액 얘기했다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면 돼요. 확신이 없다면. 왜냐하면 그 잘못된 수치를 말하는 순간에 거기 프레임이 씌워지기 때문에 좀 말려 들어가는 거죠. 말려 들어가는 거죠. 제가 좀 사실 요즘에 버스를 좀 안 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버스 관련해서는 이러이러한 정책들이 있습니다라고 쟁점을 바꿔버리는 거죠. 살짝. 그리고 또 우리 토론에 나중에 있다가 뒤에 이제 토론에 대한 규칙도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토론의 규칙이 거의 없잖아요. 뭐 자유 토론에서 주도권 토론에서 줘버리기 때문에 또 물어보더라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확인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없다면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다른 주제로 바꾸는 게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로 그게 현실적인 좀 답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000번이요 이렇게. 아세요? 이것도 괜찮겠네요. 뭐 알고 계십니까? 저는 항상 그냥 교통카드 찍고 나중에 후불로 결제해서요.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좋은 대충. 그래서 말을 돌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내가 조금 찾아 놓으라는 거죠. 그렇죠. 뭐냐면 내가 잘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네. 그 잘하는 것들을 장착하고 있다가 뭐 이건 좀 나쁜 방법이긴 한데 기승전 내기처럼 내가 갖고 있다가 뭔가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나의 장점을 부각하는 것. 이거 정치인 토론 많이 나오잖아요. 본인 정책 얘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확신이 없다면. 그러니까 뭐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 안 하고 자기가 과거에 했던 막 공적 얘기하고 있고. 맞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아니 지금 그거 질문한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자꾸 자기 얘기하고 있고. 이 정치인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제가 첨언하고 싶은 건 초창기에 제가 2006년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요. 커뮤니케이션 박사학위를 받고 첫 책을 썼는데 책이 대박을 친 거예요. 꽤 많이 팔았습니다. 2006년에? 2006년에. 뭐였죠? 제목이? 마음을 사로잡는 파워 스피치라고 제 나름대로 이제 뭐 인용도 많이 됐고 스피치 이제 제 제자 중에 학원장도 많이 있는데 한 10만 부를 넘게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성적이 좋았고. 인세가 그럼 얼마지? 네. 계산하지 마십시오. 네. 정체성을 훼손하기 10만 부. 네. 그런데 그때의 강의자리다 보니까 질문을 받을 때 어떤 한 분께서 정치인 중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대답을 했죠. 그때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말린 거예요? 말린 거죠. 누구라고 혹시 대답하셨어요? 그거는 얘기할 수 없어요. 또 안 말리시네 이번엔. 김은성 박사 TV가 1000명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아니 근데 정치인 중에서도 기가 막히게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질문을 받잖아요. 솔직히 이런 말씀드립니다.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그 어떤 사람, 정치인을 다 초월해서 어떤 사람의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기 위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세 가지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7분 이상의 스피치예요. 혼자서. 사실 3분 5분은 누가 써준 것들을 암기해서 커버 가능합니다. 그런데 7분이 넘어간다는 건 제가 이제 실험들을 했거든요. 이 사람의 한 호흡의 스피치에 본인의 언어가 나오는 것.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본인의 생각과 태도가 본인의 어휘 선택이 돼요. 그렇죠. 어휘의 품격. 이번에 그 한강 작가의 수상 소감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는데 이게 스피치적으로 보면 소리도 잠겨 있고요. 다 지금막하게 얘기하지만 본인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본인의 그 삶에 대한 태도. 근데 7분이 넘어가면 본인의 습관과 어휘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날 것으로. 두 번째는 인터뷰.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인터뷰를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질문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세 번째는 토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다 정치인이나 어떤 사람들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하죠. 이야, 재밌다. 그래서 제가 대선이 이거는 이제 이후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미국 대선이요? 네, 미국 대선. 네.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이제 토론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스피치 코치를 받아서 해리스가 제가 봤을 때는 토론적으로 봤을 때는 압승을 했고요. 뭐 한 번 했죠, TV 토론. 그렇죠. 상대를 자극했죠. 감정 자극했잖아요. 그거 쇼펜 이 책 읽은 건가? 다 배웠겠죠. 아, 또 주변에서 막 배웠죠, 하잖아요. 배웠죠. 막 토론도 연습하고 그 막 씬을 며칠 보시면 동안 처음부터 트럼프를 빡치게 한 게 트럼프가 악수하는 것부터. 네, 악수한 본인의 테리토리, 본인의 영역에 들어온 거예요. 이 마초들이나 이 권력자들은 본인의 영역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훅 들어오는 순간에 뭔가 기분이 안 좋거든. 이런 것도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가 본인의 유세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는데 네 유세가 지루하다 하고 해리스가 도발을 합니다. 그때 이제 말실수가 나왔죠. 뭐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 휩쓸려 버리는데 그다음에 해리스가 또 문제가 생겨 인터뷰는 해리스가 잘 또 못한 부분이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검증은 이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어떤지를 좀 판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 세계는 누가 말꼬리를 잘 잡냐, 누가 샤우팅을 잘하냐, 누가 잘 몰아가냐 이런 부분들. 이 책에는 없지만 국감에서 제가 본 케이스인데요. 네. 쇼펜하우어가 진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질문을 던집니다. 네. 그리고 답변할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그렇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야. 그 됐어요, 하지 마세요. 그 최소한의 답변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질문을 통해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기술. 이거는 쇼펜하우어 38가지 없는 기술인데 정치인분들 쇼펜하우어가 39가지로 쓸 걸 막 이런. 새로 첨언해도 될 정도로 놀라운 기술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표현들 보면은 되게 많이 미리 준비가 됐다. 이 토론 연습 정말 많이 하고 나왔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해리스가 트럼프한테 도발을 했던 것도 치밀하게 계산이 됐던 거고 미리 준비가 됐던 거고. 근데 정작 해리스는 본인이 언론 인터뷰를 할 때 뭐 바이든 대통령의 다른 점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뭘 어떻게 달리할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엉뚱하게. 그러니까 준비가 된 거랑 안 된 거랑 그 너무 차이가 나는 차이가 거예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본인의 날 것. 아까 얘기했던 본인의 생각과 태도가 어휘 선택과 언어로 이어지는데 그걸 보기 위해선 세 가지 정도를 봐야지만 이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죠. 7분 이상의 스피치, 질문, 뭐 인터뷰. 토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토론. 그것도 아카데미식 토론. 규칙에 맞춰서 하는 토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치인들이 진짜 토론 잘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100분 토론이 됐던 토론 프로그램에 단골로 섭외를 받죠. 그렇죠. 그분들 원체 말을 잘 하니까 네. 인기도 많고. 뭐 보수에서는 홍준표 뭐 하여튼 정치를 잘 몰라가지고. 네, 대구시장. 대구시장. 네네. 잘하시는군요. 네네. 말려야 되는데. 그리고 유시민 작가도 마찬가지고. 잘하시죠. 그런 분들 진짜 선수입니다, 선수들. 근데 이게 또 훈련을 하면 어느 정도 그렇게 또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자면 일반 토론에서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언어를 쓰실 뿐만 아니라 뭘 쓰냐면 비언어도 쓰세요. 네. 그러니까 말만 하지 않고 적절한 제스처, 움직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동감이 더 되죠. 몸도 움직이고 또 하나는 사례를 들었다면 뭐가 나오죠? 근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스토리텔링만 하시는데 스토리텔링에 맞춘 근거를 잘 되시는 사람들. 근데 근거가 많다는 건 그만큼 책이라든가 다양한 연구라든가 고민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추상적으로 말했다면 구체적으로 말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데 벽돌을 쌓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럼 한 벽돌공은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교회를 짓고 있어요.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행복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행위의 차원, 한 사람은 목적의 차원, 한 사람은 의미의 차원인데 토론에서 보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낮게 얘기하시든지 높게 얘기하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상황에 따라서 그 프레임을 잡아버리죠.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보면 구체를 받았다가 추상적으로 맞대응해서 상대방이 약간 이 논리에 휩쓸리게 만드는 이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질문도 잘하시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선천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또 훈련을 통해서 토론 잘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네.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겠으면 바보가 되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단서가 있습니다. 예. 본인이 약간 권위자일 때
약간의 내가 권위를 갖고 있고 타이틀을 갖고 있고 청중들이 나를 권위자라고 했는데 어떤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을 본 다음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모르는 게 되죠. 그때 쇼펜하우어가 예를 든 건 그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칸트의 책이 좀 어렵습니다. 철학서 중에서. 네.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예. 뭐 실천 이성 비판, 순수 이성 비판이 있는데 그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칸트가 어려우니까 나는 칸트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한때는 칸트의 철학서를 일반 대중들이 정말 좀 수준이 떨어지는 책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왜?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 전문가들도 이해를 못하는 책이니. 못하는 책이다. 아. 그러니까 이 전문가라고 추앙받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떤 얘기 들은 다음에 그게 뭡니까? 물어보면 이것 자체가 흔들리게 돼 있다라고 쇼펜하우어는 이야기를 하죠. 나도 공부 꽤나 한 사람인데 내가 봐서 이해 못하는 거면 이거 대중들이 이해할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아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바보가 되라라는 표현도 그냥 모른다고 인정을 해도 바보가 되지 않은 아닌 사람들. 거죠. 왜? 나는 기본적으로 권위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가 법칙이 앞쪽에 있는 게 권위를 빌드업하는 거잖아요. 내가 권위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사람처럼 보이면 된다. 히라버 쓰고 라틴어 쓰고 전문 용어 쓰고 유식한 척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리가 이제 정체성을 건드려라. 상대방의 정체성을 건드려서 막 그냥 화를 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성의 끈을 놓게끔 만들어라. 네네.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인신공격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인신공격까지 하라고?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쇼펜하우어는. 이게 1번부터 38가지 법칙 중에 맨 마지막입니다. 최후의 38개. 수단.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질 것 같거나 상대가 논리적 선점으로 이 말싸움에서 내가 패배할 것 같으면 인신공격을 해라. 이게 약간 격투기 하는데 내가 질 것 같으면 그냥 똥이라도 뿌려라 이겁니까? 반칙을 쓰라는 거죠. 눈을 찌르든 흙먼지를 던져. 이기는 게 중요하다 무조건. 이기는 거다. 왜? 말싸움에서 지면 내가 데미지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토론의 법칙이지만 저는 이제 말싸움의 법칙이라고 봐요. 말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안 되고 왜냐하면 둘 다 말싸움에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는데 이때는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네네. 딱 보니까 얘가 논리적으로 나보다 앞선 것 같고 뭔가 내가 더 빡쳐. 예. 그때는 너 자식아 뭐야 인신공격 너 뭐가 문제가 있잖아라고 마지막에 이거를 던지고 나오라는 거죠. 당신 보니까 아까부터 뭐 입냄새가 심하더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토론을 못한 거야. 막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땀 냄새가 나가지고 말이야. 지금 스튜디오가 공기가 안 좋아갖고 내가 토론을 못 하겠어. 막 이렇게. 야 이렇게까지도 가르치는 쇼펜하우어. 근데 결국은 이제 이기는 건데. 아니 근데 책 제목이 적을 만들지 않고 이기는 말하기 기술인데 이렇게 하면 적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 적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잘 디펜스하기 위해서 제가 또 따로 이거를 설명을 집어넣었어요. 약간 해설. 해설을 집어넣었죠. 이거를 정리해 보자면 맞아. 그 책 보면은 이게 네. 요즘 시대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네 가지겠죠. 쇼펜하우어 38가지를 정리를 한다면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나의 주장을 극대화하는 부분이 있고 상대 감정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고 논리적인 선점이 있고 뻔뻔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케어하기 위해선 제가 봤을 땐 나를 지키기 위한 것들을 위한 5가지 기술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네네네. 출처와 근거를 확인해야 된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공격들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건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죠. 상대 체면을 살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대화한다는 건 상대 체면을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또 다시 만날 사이면. 그럼요. 그 대신에 공손성을 바탕으로 해서 나를 지키는 말하기 기술을 써야 되는데 첫 번째가 출처와 근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투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다짜고짜 아이 그거 아니잖아. 누가 얘기한 거야? 그거 아니라 그렇구나. 인정하고 근데 아까 네가 어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출처가 조금 난 궁금해 라고 얘기해서 상대방이 머쓱하면 그죠. 바로 출처되기는 어렵죠. 어렵죠. 근데 어디서 본 거라고 좀 얘기를 한다거나 그 근거의 타당성을 얘기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의도와 의미, 구체성을 물어봐야 된다. 이 토론의 법칙 첫 번째가 뭐냐면
상대의 니즈를 공격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야 은성아,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 이거 꼭 해야 된다? 뭐 설득할 때. 가스라이팅. 네. 근데 나를 위한다는 게 무엇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현란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례, 비유, 메타포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헷갈리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야? 라고 그냥 해맑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토론이나 말싸움하다 보면 내가 이거 물어보면 내가 좀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가라는 중압감 때문에 그죠.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 있는데 네. 못 알아들었다면 내가 잘 못 알아들었어. 한 번만 더 얘기해 줄래? 라고 겸양적으로 물어봐라. 그래야지 서로 간에 나도 지킬 수 있고 내가 휩쓸 사악한 기술에 당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자. 아까 얘기했던 각성을 낮추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중요한데요.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됩니다. 이전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은성이 너 좀 이기적이야. 대우는 왜 그렇게 살아? 예를 들면 이렇게 너는 어때라고 규정짓는 순간에 특히 몇몇 사람과 같이 있잖아요. 네. 그럼 처음 본 사람은 내 입장에서는 저를 불성실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라고 하면. 저도 예전에 빡친 케이스가 빡친 게 많아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술값을 자주 내는 편인데 야 은수가 너 술값 좀 내. 걔는 농담을 한 거예요. 근데 새로운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늘 술값을 계산하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네. 이 책을 보니까 그 새로운 친구는 제가 약간 쫌생이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바로 팁폭탭 반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프레임에 갇히면 절대 안 된다. 그러게. 이게 또 되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스레가 큰 친구들은요. 예. 이렇게 술자리 같은 데 해보면 이게 목소리도 크고요. 딱 그래. 아예 너 지나가 그랬잖아. 몰아가고 떼부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있어요. 내가 수용 가능하면 오케이 넘어가지만 그렇죠.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규정짓는 순간 그거는 조금 반박하실 필요는 있다고 봐요. 거기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특히 어떤 모임 같은 데에서 네네네. 이런 것들은 그냥 좀 넘어가자라는 것보다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2-3명은 있지만 나머지 한 6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다면. 그럼요. 내가 이기적인 사람, 불성실한 근데 사람. 그렇다고 해서 최근 10번의 모임 중에 내가 3번, 4번은 샀거든이라고 영수증을 들이밀 수도 없는 거고 네. 되게 좀 난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좀 지혜롭게 약간 쿠션을 얹혀서 해야 되겠죠. 야, 너 왜 그래? 지난번에 내가 샀었잖아. 이 정도로 그냥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너 언제 냈으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너 죽고 나 죽고 격투기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 친구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내가 회 샀을 때 너 말이 그때 바쁘다고 안 나와갖고 이 자식. 뭐 다른 그런 애들은 식으로 막 됐대. 대게도 먹고 네. 홍게도 먹고 많이 먹었는데 막 이렇게. 대부분 분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좀 성격이 좋으신 분들은 또 샤이하신 분들, 내성적인 분들은 상처받아. 그냥 넘기는 거잖아요. 너 지난번에 너 술값 좀 내. 그러면 하고 그냥 쭈삣거리는데. 그러면 내가 그런 나중에 집에 와서 조금 생각나기도 다음에 하고. 그 모임 안 나가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요. 5번째는 뭡니까? 마지막은 때로는 단호해야 된다. 때로는 내가 너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얘기할 것이 있으면 그거는 그 사람의 관계가 있지만 너무 무리하게 나에게 사악한 기술을 쓴다면 때로는 단호하게 맞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까 얘기한 팁포텍. 단호박. 근데 이거 제가 진짜 못하는 게 이건데 단호하게 마지막에 하는 거. 그건 미리 시뮬레이션도 필요하다고 봐요. 뭐냐면 관계라는 것도 서로 간에 탁구처럼 팁포텍과 서로 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관계들을 보면 일방향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관계도 리셋과 관계의 다이어트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많이 옥석을 가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성을 봐서 내가 스스로가 좀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한 번 정도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약간 무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음 만나기 전에 내가 마음속에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친구한테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마음에 뒤끝이 없습니다. 이런 예를 들고 싶은데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와우 끼어드셨네요. 안 그러잖아요. 쌍라이트 켜고 십장생 그리기도 하고 네. 접두사 막 개 들어가잖아요. 분노학자 주장은
어떤 사람과 감정적인 데미지가 있으면 이게 키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해결하지 못하면 쌓여 있습니다. 언제 폭발할까요? 불특정 다수나 만만한 사람에게, 부하 직원, 네. 가족들에게 풀게 되죠. 엉뚱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대우님하고 오늘 만나는데 아까 김은상 박사 TV 마음속에 지금 담고 있거든요. 아니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네. 그렇다면 네. 이거를 얘기를 해야죠. 뭐 어떤 방식이 됐든 잘 풀든지 뭐가 내가 수용할 수 있으면 오케이. 근데 뭔가 찜찜함이 있으면 그 사람과 잘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의 핵심입니다. 겸양적으로 아까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의도로 했는데 제가 약간 좀 기분이 좀 애매한 부분인데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근데 그게 그때 바로 터지는 건 아니고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였다가 만만한 사람 만났을 때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후배 아나운서 만나는데 그럼요. 야 김은석 박사 TV 이름이 어때서? 그러니까 아까 말이야 이대호 그 자식 좋아 안 뭐 좋아 한다고. 좋아 안 좋아 막 이거 근데 안 좋은데요. 그러면 얘는 또 선절하고 걔 정체성 훼손하고 동물의 왕국 넘어가고 쇼펜하우어 또 왕림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에서 엉뚱하게 갑자기 이제 전 선배가 갑자기 와서 어디서 언짢은 일이 있어 왜 나한테 막 그러니까 분노를 폭발하고 나가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감정의 해우소가 되면 안 되고 내가 어떤 사람과 감정이 쌓여있으면 그 사람과 겸양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고 싶은데 누가 웃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나랑 미운 사람이라면 저 자식 왜 아침부터 웃고 들어와가 나오잖아요. 저 새끼도 나올 수도 있겠고 이거는 뭘까요? 판단하는 거잖아요. 판단이나 관찰해야죠. 저 사람 웃은 거예요. 나를 보고 웃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죠. 두 번째는 저게 수용 가능한가? 저 웃음이 별게 아니야. 그럼 오케이. 근데 뭔가 찜찜해요.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야죠. 얘기를 해야죠. 아까 왜 웃었어? 이러면 격투기가 들어가는 거고 뭐 좋은 일 있으셨나 보네요 라고 터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너 보고 웃었어라고 하면 그때는 뭐 격투기가 되는 거고요. 그럴 일은 없고 내가 겸양적으로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좋은 일이 있으셨나 보네요. 그 사람이 어떤 태도가 나오든지 간에 내가 푼 거죠. 근데 그걸 않고 계속 담아두다 보면 그 친구에게 터지든지 불특정 다수나 만만하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금 이성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라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감정의 쓰레기통. 특히 직장 생활할 때 막 만만한 사람한테 막 쏟아 부었고 막 이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나를 지키는 말하기 기술의 5번째 단호하라는 표현을 쓴 게요. 주변에 보면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다 얘기도 들어주고 그런데 또 누가 화내면 그것도 다 받아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 마음의 메시지를 언제는 단호하게 얘기하실 필요도 있다고 봐요. 거절 못하는 친구도 있죠. 있죠. 저희 아나운서실에서도 이제 근무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한 친구는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 모든 사람이 걔한테 연락을 하면 다 바꿔. 연휴 때 막 추석 때 뉴스. 그래서 저도 마지막 보루를 몇 번 써먹어 봤었는데 어느 순간에 큰 깨달음이 있었죠. 그분 누구예요? 아유, 저도 좀 얘기할 수 연락 좀. 없습니다. 구독자 1000명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꼭 얘기해 주신 게 한번 술을 먹다가 얘기를 해라. 너무 참지 말고.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라. 너 힘들어진다. 근데 아직까지도 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진짜 성향이야. 근데 그게 커뮤니케이션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언제 폭발합니다. 그 사람이 폭발할 수 있죠. 아나운서실 회식할 때 막 술 잔뜩 먹고 막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본인이 골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마음의 병. 네, 그 친구가 다른 방법으로 잘 해소하는 나만의 루트를 찾았다면 오케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뭔가 나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 중요하네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특히 이제 말하기에 있어서 나를 지키는 5가지 기술. 첫 번째, 출처에 대해서 질문하라. 그리고 의도, 의지, 의미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된다. 물어봐라. 또 차분한 태도를 가져라. 프레임에 갇히지 마라. 그리고 때로는 단호해야 한다. 네. 한 가지만 더 이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데 이 캔디 스터디라고 있습니다. 캔디 하나의 효능감. 사탕이요? 사탕 하나. 그래서 초등학생들하고 레지던트하고 유사한 실험을 했는데 어떤 머리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요. A그룹은 사탕 하나를 주고 기분 좋게 만들었어요. 그게 긍정적 정서,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확 끌어올려줬고 B그룹은 사무적인 태도로 사탕 하나도 주지 않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A그룹이 초딩들이나
레지던트리나 거의 75% 이상 문제 해결. B 그룹은 20% 미만. 그래서 기분 좋은 상태일 때 나의 인지 능력, 대인 관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아집니다. 아하. 근데 이 캔디 하나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그 휴먼컴에서는 캔디 스터디라고 써요. 어. 근데 이게 거창한 게 아니라 나만의 캔디를 많이 준비를 해둬야 되죠. 아, 그게 실제 캔디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대호님께서는 언제 기분이 좋으십니까? 저요? 네. 언제 기분 좋지? 그러니까요. 아, 언제 폭발할 수 있습니다. 폭발은 늘 할 수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운동할 때 네. 그래서 루틴이 제가 아침에 하다 5km를 뛰고요. 오.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뭘 마셨죠? 에너지 음료. 네. 그게 저의 캔디입니다. 오. 그리고 뭐 커피라든가 누구랑 통화한다거나 예를 들면 본인의 캔디를 많이 만들어둬서 아. 내가 누군가와 만나러 갈 때 토론과 논쟁을 할 때 설득을 해야 될 때 스피치 해야 될 때 스피치도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어. 제가 스피치 코칭할 때도 경쟁 PT의 마지막 단계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기분을 끌어올려줘야죠. 어. 전날에 지적해봐야 이 프레젠터는 고쳐지지 아. 않아요. 성취 경험으로 기분 좋은 상태로 확 끌어올려. 제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그동안에 여러 코칭을 했는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이 정도 수준이면 좋습니다. 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캔디를 계속 먹이는 거죠. 하기사 뭐 올림픽 결승 전날 밤에 뭐 이 기술이 어떻고 뭐 아무 스텝으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토론과 논쟁과 할 때는 캔디를 드시고 특히 제가 조금 더 나아가자면 우리가 관계성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인류학자인 덤바라는 교수가 유인원들의 군집 사이즈로 커뮤니케이션을 봅니다. 조직 소통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실험인데 네. 유인원들의 커뮤니케이션 사이즈가 뇌 용량과 같았는데요. 인간에게 대입해봤습니다. 인간의 뇌 사이즈, 크기로 코릴레이션, 인과관계가 있었는데 인간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맥스가 몇 명이냐면 150명이에요. 그러니까 친밀한 것은 5명 이내고 근데 우리는 어떻죠? 너무나 많은 너무 사람들 많죠, 만나죠. 너무 그러니까 사람 만날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최악인 경우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오늘 그 선배랑 상사한테 시달렸습니다. 끝나고 누구를 부르죠? 친구들과 사람들을 불러요. 아, 술 한잔 하자. 술을 먹어. 근데 그 친구 중에 다 결이 맞으면 좋은데 뭔가 또 안 맞아. 그렇죠. 그리고 집에 가면은 뭔가 더 힘든. 그렇죠. 그때는 혼자만의 시간, 아. 디폴트 모드로 해서 멍 때리는 것 그리고 본인의 캔디가 많이 있어서 사람을 만나거나 스피치를 하거나 대화할 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만의 캔디를 먹고 나가야 된다. 방송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게 맛있는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럼요. 영양제일 수도 있는 거고 친구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뭐 통- 부모님과의 전화통화. 전화 통화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만의 캔디. 나만의 캔디를 많이 둬서 그때 하나 드시고 가셔야죠. 그래야지만 이 어려운 인생은 고통이고 세계는 최악인 세상 속에서 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약간 듣다 보니까 인지 심리학 좀 네. 비슷하기도 하네요. 네. 그 김경일 교수님한테 저희도 많이 배웠는데 아, 김경일 그렇지. 교수님은 이제 맥스봉, 맥스봉 그거 맥스봉 소세지. 그게 아. 캔디죠.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은 쇼펜하우어도 그거를 알았을까요? 캔디 스터디 본인만의 어떤 행복 요소들. 본인의 행복 요소는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본인이 30년 동안 치과하면서 칸트를 사랑했고요. 예. 거의 칸트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칸트가 시간에 맞춰서 산책을 했죠. 네. 쇼펜하우어도 칩과하면서 아, 아트만이란 개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플룻을 불었어요. 본인이 음악 플룻 하면서 본인의 그 분노와 짜증, 저는 시샘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시샘, 내가 이렇게 정말 대철학자인데 해결에 짓밟히고 있고 사람들이 날 못 알아주고 플룻 불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게 루틴한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좀 보면 말년에는 멋지게 살았죠. 치과는 본인의 캔디를 찾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 취미일 수도 있겠고 네. 그게 뭐 산책이 됐든 플룻이 됐든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아가지고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이제 해탈이라는 표현을 써요. 해탈? 네. 뭐 부처님 쇼펜하우어가 높이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철학의 다양성을 수용했습니다. 인도 철학하고 동양 철학의 예. 그게 조예가 깊었고요. 또 또 사사도 받았고 그래서 해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궁극적인 해탈은 인생이 고통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 그렇죠. 그리고 삶을 그렇게 바라보고 생활하는 것 근데 일시적인 해탈이 있습니다. 음악할 때
예술 작품을 볼 때 몰입하게 되고. 몰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그 당시에 캔디라고 봐요. 사실 해탈이라는 게 이제 그 고통 상태를 알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라고 하는 건데 그 고통의 상태를 내가 치워버리고 없애는 게 아니라 살짝 구름 위로 올라가는 내 그 생각을 생각을 바꾸는. 바꾸는. 거의 어떻게 보면 약간 불교랑 비슷한 관계 거네요.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게 또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토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말하기 어떻게 보면 쇼펜하우어 이제 말싸움에서 이기는 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토론이 가능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도 한 번은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100분 토론은 100분 동안 해도 결론이 안 나고 밤샘 토론은 밤샘 토론을 해도 결론이 안 나잖아요. 안 나죠.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죠.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토론장에 나오는 사람은 없고 상대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다들 토론장에 나가는 것 같고 근데 누구도 바뀌진 않고 지금은 그렇잖아요.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토론이라는 개념, 디베이팅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네. 지금의 이루어지는 토론들은 뭐냐면 나의 확증 편향 보시는 분도 그렇고 내가 얘기하면서 저 사람은 내가 다르고 내 주장이 맞아라고 스스로가 합리화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 말이 맞지 하려고 네. 나가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하버마스의 공론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19세기에 그 당시는 그 철학과 문학적인 사조, 사회적인 문화들이 많이 교류가 되면서 카페나 살롱에서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슈를 정말 격이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직접 정치 현장에 투영이 되고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미디어가 끼어들었죠. 네.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거기 나오시는 이제 패널 분들이 각자의 진영 논리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궤진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분들이 그 토론장이 뭐가 되냐면 쇼가 됐어요. 엔터테인먼트적으로 됐다고 봐요. WWE 네. 너 나와. 너 나와. 뭐 누가 말할 이 사람이 잘하네. 이 사람이 이 정보 안 해. 언제부턴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쇼 오락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토론을 만들기 위해선 사회적인 이런 좀 반성과 고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원래 토론은요. 이게 미국에서 쓰는 방식이나 아카데미 방식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규칙을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토론 수업 제가 진행을 할 때는 CEDA 방식이라고 세다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CE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 디베이팅 어소시에이션 미국의 이제 대학 그 협의회에서 진행된 토론 방식인데 철저한 규칙입니다. 자, 찬성과 반대가 있죠. 찬성이 먼저 자기 주장을 펴요. 반대가 반박.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걸 받아 다시 자기 주장, 또 반박. 그리고 교차 조사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 이쪽에 질문을 던져요. 거기 또 얘기 듣고 또 반박.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뽑냐면 그걸 본 청중이 평가해 주는 거죠. 이 찬반 중에 어떤 사람이 논리와 근거와 설득을 더 잘했는지.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냥 주도권 토론에서 전혀 규칙 없이 그쵸, 말꼬리 잡고 난상. 몰아붙이고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에 맞춰서 서로를 인정해 주는 토론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약간 공론장이 아닌 미디어가 끼어들어서 하나의 그런 격투기장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흥나고 그냥 막 박수치고 욕하고. 저 사람 잘했어. 이 사람 너 욕하고 뭐 술 드시면서 내 생각이 맞아. 확증 편향되고 그게 더 공고해지면서 우리 사회가 더 공론장과는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나라는 좀 커뮤니케이션 박사로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네. 거의 그냥 그 UFC 보듯이. 네. 근데 사실은 이 토론과 건강한 소통의 출발은 가정이에요. 거실의 대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실에서 부모가 어떤 대화를 썼는지에 따라서 그 아이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죠. 물론 우리도 거실에서 대화는 이루어지죠. 자라 닥쳐라 불꽃 조용히 이 정도 수준이죠. 근데 미국 사회나 유럽이 그나마 나은 것이 대학을 들어갈 때는 어릴 때부터 그나마 부모와 이게 토론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근데 우리는 그런 것 없고 학교 교육 편제도 없어요. 제가 대학교 그때 2006년에 박사 받고 서울대하고 경희대하고 이제 대학 강의를 갔는데 스피치 수업인데요. 수강생이 70명이에요. 강사 입장에서는 땡큐죠. 한 번 자기소개하잖아요. 3시간 다 가. 지적하면 3시간 다 가.
그러니까 몇 주 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어린 시절부터 쭉 교육 편제부터 시작해서 이게 대화할 수 있는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와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이제 토론이라는 미명하에 뭐가 되죠? 말싸움. 내 주장만 확인하는 확증 편향의 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왜 학교 다닐 때 예전에 저 어릴 적에는 HR 시간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학급 회의. 학급 회의 뭐 토론 네. 시간 좀 있기는 있는데 네. 그런 게 조금 더 많아질 필요도 있겠고 또 가정에서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쇼앤텔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이 책도 스피치 책을 많이 쓰고 예. 또 뭐 교육부에 자문도 했었는데요. 말하기 책이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어과 선생님이 약간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도 있고 뭐냐면 결국에는 미국에서는 수학 문제를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푸는 과정을 보여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이제 답을 맞춰야 돼. 답을 맞춰야 되는. 사실 또 수능에서는 이제 토론하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없죠. 시험에 안 나오면 또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그때 밭아서 면접 때문에 또 학원 사교육비 학원 다녀야지. 내고 막 자소서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그거 바탕으로 해서 질문 뽑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아까 얘기한 나일것의 본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예. 제가 그 좀 첨언하자면 제가 네. 맨 마지막에 뭘 썼냐면요. 그 AI 토론 기기가 나왔습니다. IBM에서 디베이터 프로젝트라고요. 2019년도에서 지금 더 됐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 그 토론 대회 우승자하고 네. 그 유치원 보조금 문제 관련해서 네. AI 디베이터 기기하고 그게 그 사람처럼 목소리가 나오도록 변환을 했고요. 네. 그것과 인간이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서 청중들이 평가하도록. 그런데 압도적인 결과로 인간이 이겼죠. 인간이 이겼어요? 네. 왜냐하면 토론이라고 하는 건 설득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인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목소리의 변화도 좀 차이가 있었겠습니다만 그 IBM에서 만든 디베이터 프로젝터는 논리적인 근거는 진짜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이 감성적인 소구,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은 약한 거죠.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얘기하는 이것은 동물의 토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수성 그리고 지지 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어떻게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논리적인 말만 할 사람은 AI처럼 토론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동물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좀 설득하는 인간처럼 말을 할 것인가 이거는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또 사회가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하기사 뭐 AI처럼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없죠. 같고 근데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잘 말하고 싶다 토론에서 이기고 싶다 논리정연하게 표현하고 싶다 이런 걸 이제 배우실 텐데 네. 오늘은 일단 실전 편으로 우리 쇼펜하우어 선생님이 말을 해준 말하기 기술에 대해서 진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뒀고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또 네. 다른 주제로 또 한번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1호 박사님, 국내 1호 박사. 네. KBS 아나운서 김은성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